어머님, 저 가방 샀어요. 이쁘죠? 이거 어머님이 사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건넨 그 한마디가 제 40년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아들 민수가 처음 은지를 데려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안도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공손한 말투, 무엇보다 아들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은지입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예쁘다니. 식사 자리에서 은지는 제가 차린 음식 하나하나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저희 엄마보다 훨씬 잘 하시는데요. 그럼 자주 와서 먹어야지. 그럼요. 매주 올게요. 그 아이의 웃음은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이 간직하던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내 반지를 물려줘도 되겠구나. 그 반지는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주셨던 가문의 보물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이건 우리 집안의 마음이야. 이제 내가 이어가거라. 40년간 제 손가락을 지켜준 그 다이아 반지. 햇빛에 반짝이는 그 보석을 볼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힘들 때마다 그 반지를 바라보며 힘을 얻었고 기쁠 때마다 그 반지와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을 전해줄 때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며느리는 집에 올 때마다 설거지를 자청했고 제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안마를 해주었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다 할게요. 아이고, 고마워라. 우리 며느리 덕에 호강하는구나. 저야말로 어머님 같은 분이 시어머니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따뜻하게 녹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각박하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마음씨 고운 아이도 있구나.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일주일 후면 은지는 정식으로 우리 집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랫동안 준비해온 선물을 건넬 준비를 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둔 벨벳 상자를 꺼내며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반지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이 마음을 이어가거라. 결혼을 일주일 앞둔 어느 봄날 오후 저는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어요? 응. 잠깐 앉아봐.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제 손가락에서 떠나지 않았던 그 반지를 이제 다른 이에게 건넨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에서 또 다른 여자에게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신성한 의식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서랍 깊숙이 넣어둔 벨벳 상자를 꺼내며 저는 오랫동안 아껴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이건 시어머니가 내게 주신 거야. 상자를 여는 순간 다이아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며느리의 눈도 그만큼 빛났습니다. 어머님, 이게 우리 집안의 마음이지. 시어머니께서 내게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건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라고. 저는 반지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무게가 새삼 느껴졌습니다. 40년간의 추억이, 웃음이, 눈물이 그 작은 보석 안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이 반지를 보면서 버텼어. 시어머니의 손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이어가면 좋겠구나. 며느리는 놀란 듯 두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정말 예뻐요. 근데 저한테 이런 걸 주셔도 돼요? 너무 귀한 거 아니에요? 그래, 귀하지. 하지만 넌 이제 우리 집 며느리잖아. 이 반지가 내 손가락에서도 빛났으면 좋겠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소중히 할게요. 알아. 내가 그럴 줄 믿어. 저는 직접 며느리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조금 컸지만 사이즈를 맞추면 될 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저 이거 정말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요. 딸 낳으면 또 물려줄게요. 그래. 그렇게 우리 가문의 마음이 이어지는 거야.
그 순간 저는 진정으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따뜻함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다는 것, 며느리가 그 의미를 이해해 준다는 것이 가슴 벅찼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저 같은 며느리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넌 그럴 자격이 있어. 내가 봐왔잖아. 내가 우리 민수를 얼마나 아끼는지.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게요. 어머님께 효도 많이 할게요. 저는 그 작은 손을 덥석 감싸 쥐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이 아이라면 괜찮아. 그날 저녁 혼자 남은 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텅 빈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그 자리를 지켰던 반지가 사라진 손가락이 낯설었지만 마음은 뿌듯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 잘했다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큰 착각이었습니다. 제가 건넨 것은 반지가 아니라 제 모든 신뢰였고 곧 그것이 얼마나 무참하게 짓밟히게 될지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석 달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 며느리가 집에 왔습니다. 그 아이의 팔에는 번쩍이는 명품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금장식,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하는 그런 가방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보세요. 며느리는 싱글벙글 웃으며 가방을 이리저리 돌려 보였습니다. 제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방, 새로 샀구나. 네, 어머님 덕분에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그 반지요. 어머님이 주신 그 다이아 반지. 저는 천천히 며느리의 손가락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40년의 추억이 담긴 그 자리가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었습니다. 반지가 어디 갔니? 아, 그거요? 리폼하려고 보석상 갔는데요. 값이 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팔았어요. 제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차가 넘쳐 손등에 쏟아졌지만 뜨거운지도 몰랐습니다. 그걸 팔았다고? 네. 어차피 어머님이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잖아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요즘 누가 그런 클래식한 반지를 껴요? 디자인도 옛날 스타일이고. 며느리는 태연하게, 너무나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거 샀어요. 예쁘죠? 친구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요즘은 이런 게 더 가치 있대요. 저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40년의 추억이, 시어머니의 손길이, 제가 힘들 때마다 바라보며 위안을 얻었던 그 반짝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바랐던 그 마음이 명품 가방 안에 녹아 사라져버렸습니다. 은지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어머님. 요즘은 이런 게 진짜 효도래요. 젊은 며느리가 명품 하나쯤은 들고 다녀야 시댁 체면도 서는 거잖아요. 체면? 네. 제가 초라하게 다니면 어머님도 싫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체면이 아니었습니다. 명품도 돈도 아니었습니다. 한 여자가 또 다른 여자에게 건네는 신뢰와 존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가치, 물질이 아닌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에게 그것은 그저 팔 수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세요? 혹시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부숴버렸는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그쵸? 어머님도 좋으시죠? 제가 이쁜 거 들고 다니는 거.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구나. 그날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빈 찻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차가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고 한 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는 그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오랫동안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이마, 깊어진 눈과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이 얼굴 속에서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되었을까? 언제부터 내 소중함을 이토록 쉽게 내어주는 사람이 되었을까? 40년 전 시어머니께서 반지를 건네시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저처럼.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를 믿으신다는, 제가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집에 올 때마다 그 명품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자랑하듯, 승리의 메달을 과시하듯. 어머님, 이거 보세요. 친구들이 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요. 요즘은 이런 게 진짜 효도래요. 며느리가 초라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웃으며 맞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가 끓고 있었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자각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좋은 며느리로, 좋은 어머니로, 좋은 시어머니로 살았습니다. 제 것을 내려놓고 제 아픔을 삼키고 제 소중함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눔과 희생은 다르다는 것을. 사랑은 무한하지만 존중은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건넨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신뢰였고 그것을 짓밟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하지? 내가 왜 이해해야 하지? 세상은 늘 여자에게 참으라고, 이해하라고, 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나이 든 여자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조용히 미소 짓고 조용히 양보하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 사라질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무너지는 대신 조용히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대신 행동으로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는 물질의 가치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질로 배워야겠지요. 젊은 감각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 감각이 얼마나 피상적인지 알려줘야겠지요. 세상에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한번 잃은 신뢰는 어떤 명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순간 자신의 존엄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요. 그날은 유난히 맑은 가을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과 며느리의 발걸음이 현관에서 멈춰섰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준비했습니다.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평온하게 맞이하는 연습을 수없이 했습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침묵. 저는 그 침묵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이게 새하얀 대리석 주방, 최신형 시스템 가구들, 거실을 가득 채운 디자이너 소파와 조명들. 3개월간의 대공사 끝에 집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인테리어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한 모습으로. 엄마, 이거 언제 한 거예요? 아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저는 새로 산 이탈리아제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한 석 달 걸렸지. 어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긴요. 근데 갑자기 왜요? 며느리가 주방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전세 사시는 집을 왜 이렇게까지 공사를 하신 거예요? 저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집이 너무 구식이잖아. 요즘은 다 이렇게 하고 산대. 젊은 감각으로 좀 바꿔봤지.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 늙은이도 좀 멋있게 살아야지. 제 말투가 묘하게 익숙했는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머님, 이거 무슨 돈으로 하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감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은행 대출 좀 받았지. 거금이더라. 네, 대출이요?
내가 너희한테 물려준 그 집 있잖아. 아직 내 명의잖니.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았어.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은 저희가, 그래. 나중에 나 죽으면 너희한테 갈 집이지. 하지만 아직은 내 명의잖아.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지 않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명료한 사실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했던 말 기억나니? 어차피 주신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요즘은 이런 게 가치 있다고.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그냥 반지잖아요. 반지든 집이든 준 건 준 거 아니야? 아, 맞다. 아직 완전히 준 건 아니지. 명의가 내 거니까. 저는 새로 산 소파에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집에서 진정한 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은지야, 네. 나 이 대출금 갚을 생각 없어. 죽을 때까지. 아들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그대로야. 나 죽고 너희가 상속받을 때, 그때 대출금 갚을 돈 마련해놔. 알겠지?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명품 가방을 꼭 껴안고 있는 그 모습이 묘하게도 처음 반지를 받던 날과 겹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때 반지를 팔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어리석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원하는 걸 했을 뿐이야. 나도 지금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고. 하지만 이건 이건 뭐가 다르니? 둘 다 물려줄 거였잖아. 너는 반지를 받아서 팔았고, 나는 집을 담보로 잡았어. 똑같아. 제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눈물이 진심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반지를 판 그 순간처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처럼 말이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새로 단장한 거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서 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복수의 쾌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오는 오랜 침묵 끝에 찾아온 해방의 감정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각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때 그 반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심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은지야, 너는 지금도 모르는구나. 네, 그 반지가 소중했던 게 아니야. 그 반지에 담긴 마음이 소중했던 거지. 저는 새로 산 찻잔에 차를 따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너는 추억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 그러니 나도 이제 너희의 미래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거야. 며느리가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럼 정말 그 집을 그래. 나 죽을 때까지 이 대출금 갚을 생각 없어. 아니, 어쩌면 더 받을 수도 있지. 아들이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더 받는다니, 그게 무슨, 내가 왜 늙었다고 참고만 살아야 하니? 나도 여행 가고 싶고, 좋은 것도 사고 싶어. 돈 떨어지면 그 집 담보로 또 대출 받을 거야.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그랬잖아. 현재를 즐기는 게 중요하다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어머님, 그건
다르니? 뭐가 다른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으니까요. 단지 자신이 손해를 보는 입장이 되었을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름다움을 이제 온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너희가 나한테 가르쳐 줬어. 물질이 중요하다고, 현재가 중요하다고, 추억보다 현실이 중요하다고. 며느리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명품 가방은 여전히 그 아이의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승리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발. 나도 그때 속으로 그랬어. 제발, 이러지 마. 제발, 그게 뭔지 알아줘. 저는 일어서서 새로 단장한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40년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던 그 공간은 이제 제 것이었습니다.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나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어. 시어머니를 위해, 남편을 위해,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내 것을 나누고, 내 꿈을 접고, 내 아픔을 삼키면서. 제 목소리에 처음으로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더라. 오히려 나를 투명하게 만들었어. 너희 눈에 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잘할게요. 다시 기회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이야. 은지야. 신뢰도, 존중도 마찬가지지. 깨진 반지를 다시 붙일 수 없듯이. 그 순간 저는 제가 원했던 것이 복수가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저 보이고 싶었던 것입니다. 제 고통이, 제 가치가, 제 존재가 보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입니다. 며느리의 눈에, 아들의 눈에,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눈에. 앞으로 나는 내 삶을 살 거야. 여행도 가고, 좋은 것도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도 내 선택의 무게를 안고 살아야 해. 그게 어른이 되는 거니까.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끝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